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사특별법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부터 시작을 할 텐데, 이 저당권을 잘 알면 가담법도 잘 알고, 그다음에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 이런 거 있잖아요. 저당권을 모르면 그건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지난주에 저당권을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어서 이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할 텐데, 먼저 여러분들 교재 71쪽을 잠시 한번 봐봅시다. 71쪽. 71쪽을 펴보시면 일단 우리 그 물권 총칙 시간에 배웠던 가등기의 효력 나오나요? 그거 보면 지금 여기 봐요. 이제 가등기라는 수단을 통해서 담보한다. 여러분들 담보 이 말은 돈을 확실히 받는다 그런 뜻 아니야. 담보가 돈을 확실히 받는다. 꾸어준 돈을 뜯기지 않는다. 그래서 가등기라는 수단을 통해서 돈을 받아낸다 그런 뜻이야 지금. 근데 여러분들 책에 가등기 유형에는 등기법에서 배웠던 가등기를 나중에 본등기에서 하려고 하는 수단을 보전가등기. 그럼 보전가등기는 나중에 본등기에서 물권이나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수단이고, 지금 배우는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야 지금. 그러면 가등기의 종류는 2개 있다는 것이야. 근데 보전가등기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그 7페이지, 몇 페이지야? 71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등기잖아요. 이것은 요거 보전가등기야, 보전가등기. 그렇기 때문에 보전가등기는 나중에 본등기만 해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근데 지금 배울 가등기는 보전가등기 기능도 하면서 경매도 올 수 있어, 경매. 여러분들이 담보 이 말에 나오면 빌린 돈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셔서 담보 이런 말만 나오면 경매 온다 이런 생각을 해 주셔야 돼. 그래서 지금 배우는 가등기는 2개가 있다. 하나는 보전가등기. 이건 보전가등기는 무슨 짓만 해? 본등기. 근데 지금 배울 담보가등기는 본등기를 해서 똑같이 권리를 취득하고 또 돈을 받는다고 그랬지? 빌려준 돈을 받는다. 그래서 경매 올 수가 있어, 경매. 그래서 담보가등기는 무슨 짓을 할 수 있어? 그러면 경매와 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거든. 그러면 담보가등기는 이렇게 하죠. 저당권과 같다. 자, 따라서 나 담보가등기는 뭐와 같아? 저당권과 같다. 그러니까 저당권과 같으니까 저당권처럼 경매할 수 있으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담보가등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똑같다. 앞으로 담보가등기 나오면 얼른 저당권과 같다 생각을 해야 돼. 설득돼요? 그러면 등기부를 보면 말이야. 등기부를 보면 이제 여기에 등기 목적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렇게 쓰여 있거든. 그런데 그 가등기가 채권 담보를 위한 가등기라 하더라도 돈이 얼마인지를 기재를 못해. 가등기의 특성상. 그래서 일단 등기부에 이렇게 가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여기 본등기만 해서 권리 취득할 수 있는 보전가등기인지 경매까지 할 수 있는 담보가등기인지는 모른다 그 말이야. 몰라.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토지에 가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누군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면 누군가 경매하면 저당권과 같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면 경매가 이루어지면 다 소멸해버려. 소멸. 그리고 순서대로 우선 변제 받는다는 것이야. 근데 만약에 이 가등기가 보전가등기라면 선순위인 경우에는 대항할 수 있지. 그러므로 이 가등기가 보전가등기라면 경락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럼 일단 이 토지에 가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이것이 담보가등기인지 보전가등기인지 어떻게 하냐면, 당해 법원에서 가등기 권리자야,
네 가등기가 보정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 좀 알려다오라고 최고를 해, 독촉을 해. 근데 이 가등기 권리자가 가만히 있어 버린단 말이야. 그럼 이 가등기 권리자가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는 손해가 없다는 얘기거든. 자, 잘 들어봐. 이제 법원에서 가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집행하는 과정 중에 이 가등기가 채권액이 담보 가등기라 하더라도 채권액이 일체 기재가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 만약에 채권액이 기재가 된다면 그건 담보 가등기로 알 수 있는데 이런 게 일체 기재가 안 된단 말이야. 가등기의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 법원이 가등기야 이것인지 좀 알려다오 그래. 근데 이 가등기 권리자가 가만히 있었다. 자, 여기까지. 그럼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면 그래? 네 가등기가 경매에 의해서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정 가등기구나. 가만히 있는 거 보니 그래서 이 가등기를 경락인이 나타나면 나중에 가등기 얘기해서 본등기 오면 경락인 너도 권리 소멸할 수 있으니 그렇게 알고 살아라고 공시를 한다는 것이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보정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와의 구분은 등기부에 의해서 구별할 수 없다니까. 등기부에서는 등기부의 형식에 의해서는 구별할 수 없고 당사자의 의사해석에서 구별해. 의사해석에 의해서. 그래서 보정 가등기 권리자가 가만히 있다면 법원이 독촉을 했는데 가만히 있다면 그 가등기 권리자는 경매가 이루어져도 손해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므로 그래? 네 가등기가 경매에 의해서도 소멸. 만약에 담보 가등기라면 경매에 의해서는 존재에 소멸해버려. 소멸하지. 근데 보정 가등기는 선순위라면 소멸해 안 해? 않지.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야. 법원이. 너는 네 가등기는 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보정 가등기이구나 하고 판단해서 경매를 집행한다. 우리는 결론은 보정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 구별은 시험 나오면 등기부를 보고 판단해. 당사자의 생각을 보고 판단해. 당사자 의사해석에 의해서 구별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맨 위에 밑줄 그셔봐. 위에 71페이지에 위에 2번 가등기 효력에서 동그라미 2번 보면 담보 가등기와의 구별 나오죠. 자, 밑줄 그셔봐. 밑줄. 등기부에 기재된 형식에 의하지 않고 여기 등기부에 이렇게 등기부에 기재된 형식에 의하지 않고 등기부를 보고 판단을 해. 당사자의 생각을 보고 판단을 해. 그 얘기야. 이걸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 담보를 위한 것인지에 밑줄 그셔. 실질적인 원인. 실질적인 원인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이다 이렇게 써요. 당사자 의사해석이다. 당사자의 무슨 해석? 의사해석. 자, 해서 구별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울 아까 여기 우리가 배울 가등기는 두 가지 기능으로는 경매에 의해서 소멸하는 담보 가등기 이걸 배울 거라고. 동의해? 그러면 담보 가등기는 경매가 이루어지면 산다 죽는다. 저당권과 똑같으니까 죽어버려. 그리고 배당에 참여해서 순서대로 돈 받아간다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울 뒤에서 저 뒤에 보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나오거든. 저 뒤에 민사특별법으로 가보시자. 134쪽 134쪽 갔더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가등기 담보라는 말이 나오면 돈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담보 이렇게 나오면 돈 받는다. 빌려준 돈. 채권 회수. 그리고 가등기라는 수단을 통해서 채권 회수합니다. 그러면 이 법에 적용을 받으려거든. 가등기 담보법에 적용을 받으려거든. 어떤 요건 갖춰야 되냐면 거기에 1번 봐. 1번. 채권이 어디에서 생긴 것이어야 돼? 소비대차에다 소 동그라미 쳐. 134쪽에 가담법에 적용해 채권이 어디서 생겨야 돼? 소비대차에서 생겨야 돼. 그래서 갑과 갑이 을에게 을이 1억을 빌렸자 을이 갑에게
갑아 내 돈 1억만 꾸어다오 그러는 거야. 1억만. 그러면 갑이 1억을 빌려줄 때 그냥 덜컥 야 너 마음씨가 참 교회 다니므로 아름답게 생겼구나. 덜컥 빌려줘. 뭘 요구해? 뭘 요구해 주로? 담보. 그래 지금 배우니까 담보를 요구하지. 맡길 거. 그래서 을이 그래 내가 돈을 제때 못 갚으면 토지로 대신 팔겠다 예약을 해. 아니면 토지로 대신 변제하겠다 이렇게 예약을 한다고. 밑에 봐. 자 양가로 2번 읽어본다. 다 같이 예약.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할 것 나오지? 초자 동그라미 쳐. 초자. 예약을 해서 예약 당시의 가액이 여기 봐. 1억을 빌려다오 그랬더니 뭘 믿고 내가 제때 돈을 못 갚으면 토지 2억짜리를 너에게 주마. 또는 2억짜리를 팔겠다 예약을 해. 그래? 그럼 2억짜리 팔겠다고 해놓고 마음 변해서 다른 사람에게 팔면 소용없잖아요. 그냥 갑이 너 그 말 믿게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다. 그 말 믿게 하라. 이걸 담보한다 그래. 네가 예약을 했는데 그 예약한 저당권을 나에게 확실히 넘겨주겠다고 하는 말 믿게 해봐라. 믿게 하는 수단을 담보계약이라고 그러잖아. 다시 한다. 믿게 한다. 담보. 그래서 좋다. 믿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해서 믿게 해줄래? 그랬더니 가등기 해줄게. 가등기 해줄게. 그러면 무슨 계약이겠어? 가등기 담보계약. 이전 등기 해줄게. 그러면 미리 이전에 해준다. 그러면 양도담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담보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 해 두었다면 가등기 담보계약. 이전했다 그러면 다른다. 이전. 양도. 소유권을 넘기는 모든 수단을 양도라고 그래. 그럼 여기 양도담보라고 그래.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수단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가담법이 적용되려거든 채권이 생겨야 돼. 채권이 어디에서? 소비대차. 자, 외운다. 소초가. 이거 세 가지를 외워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어떻게 해야 돼? 초과. 즉 여기 1억을 빌리면서 내가 돈을 갚지 못하면 2억짜리 토지로 대신 변제하겠다. 초과하죠 이렇게? 초과했어 이렇게. 그러면 초과 대신에 우리는 초과 대신에 미달 나오잖아. 그럼 얼른 여러분들 시험 나오면 미달 그러면 없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미달이. 그래서 여기 봐.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에 미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초과에다 밑줄 그시고 거기 미달 쓰여 있어 안 쓰여 있어? 그 미달을 뭐하게 쓰냐고. 초과를 알면 되는 거지. 미달 써야 속이 시원해? 쓰셔 거기다가. 그러면 미생, 미달 그러면 적용 없다. 자 여러분들 미달이는 적용 없다. 아 그 미려는 방법이잖아. 미달이가 적용되려는 것을 알아야지. 연장 미달이 만약에 초과가 안 나와버리면 소용없잖아. 다시 한번 초과 이해하셨나요? 그다음에 초과하면 가담법이 적용이 돼. 만약에 애초부터 1억짜리 빌리면서 예약 당시의 가액이 한 9천짜리가 된다면 애초부터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이 미달이 되잖아요. 이 가담법은 어째서 적용되냐면 나중에 가등기 권리자가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 할 거 아니야? 그래서 폭리를 취하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야 이게. 결론부터 말한다면. 그러므로 가등기 담보권자가 돈을 빌려주고 목적물의 예약 당시에 목적물의 본등기에서 소유권 취득하더라도 폭리 취할 염려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사람이 좋은 사람들인 경우는 법이 없어도 돼. 그래서 가담법은 폭리 취하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들었으니 초과해야 된다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이 담보계약은 우리는 담보계약 나오면 아까 가등기 담보에서 가등기는 저당권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저당권과 똑같아 나머지는. 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자는 채권자일 것이다. 저당권과 똑같으니까 저당권을 배우고 그래서 잊어먹을까 봐서 내가 온 거야 이게. 설정작. 자 여러분들 소설 쓴다. 소유자가 담보를 제필 텐데 그 사람은 채무자이거나 제3자일 수도 있다. 제3자를 우리는 물상보증인 이렇게 배워왔잖아. 물상보증인. 그 다음에 채권자는 이제 등기할 때 가등기 담보권자가 채권자로 기재하겠지 이렇게.
자, 이와 같이 이런 수단을 통해서 이런 요건을 갖추면 이제 가산법이 적용이 돼. 자, 이거보다 소초가에 적용된다. 그럼 이런 요건 중에 하나만 빠지면 그냥 여기서 외워야 될 게 소, 그 다음에 초, 가, 세 개네. 세 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약집에 소초가 써 있잖아, 지금. 뭐 구질구질하게 무하게 많이 써. 많으니까 좋아? 안 좋잖아, 이게. 그냥 소초가만 하면 별로 뭘. 자,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계약이나 가등기 담보계약이나 양도담보계약을 했어도 등기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등기 안 되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겠다, 적용하지 않겠다. 자, 이 X토지에 1번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2번 가등기가 있고 임차권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나타나. 그러면 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라면 경매가 이루어지면 죽어 살아. 죽어. 모든 저당권은 경매가 이루어지면 소멸을 한다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지는 누가 경매하든 경락의 결과 경락인이 나타나면 다 죽게 돼 있어. 그래서 만약에 가등기 권리자가 우리는 주로 담보 가등기는 2순위일 때 나와. 우리 시험은 항상. 그래서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 하잖아. 본등기 했죠, 이렇게. 그럼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가등기 권리자와 양립할 수 없는 모든 권리는 다 죽게 돼 있어. 그러나 본등기 했을 때 그러나 가등기 앞에 있는 저당권은 죽는다, 산다. 이 사람은 살아. 그럼 만약에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 했는데 채무자가 저당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저당권자가 경매할 거 아니야. 그럼 경락이 나타나면 본등기 한 사람은 죽어 살아. 내 표현이 조금 죽어 살아 해도 과하더라도 이해하셔? 어차피 그렇게 왔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럼 주대의가 뭐 어떻게. 지금 저당권자가 경매에서 경락이 나타나면 저당권자 경매에서 경락이 나타나면 저당권과 경락인 사이의 모든 권리는 전부 소멸하잖아 지금. 그러므로 이 가등기는 자기가 애써서 본등기 했어도 채무자가 저당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고 저당권자가 경매하면 끝났어 지금. 그러므로 이 가등기 담보권자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지. 채무자가. 그 나중에 본등기 할 때 이걸 배우는가. 본등기 할 때 채무자에게 빌린 돈을 본등기 할 때 주고받을 돈을 청산해서 채무자가 선순위 저당권에 줄 돈 있을 거 아니야? 그 가등기 담보권자가 자기가 갖고 있다가 주어서 없애줘야 돼. 그래야 살아. 이 그림은 항상 우리 시험은 1번 저당권, 2번 가등기, 3번 저당권, 그 중에 임차인 하나 나타나고 있어요. 전형적인 시험이. 자, 이 시험은, 이 문제는 가등기 담보권자가 경매가 이루어지면 죽어 살아. 죽어. 근데 가등기 담보권자가 본등기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이 살려거든 저당권을 없애줘야 돼. 근데 지가 임의로 없애면 돼, 안 돼? 안 돼. 채무자가 돈을 갚도록 유도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본등기해서 권리 취득하는 수단을 지금부터 배우는 거다 하시면 돼. 이 그림 이해하셔야 돼요. 다음 중 가담법이 적용되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온다고 한 문제가. 3억 원을 빌리면서 을이 갑으로부터 얼마를 빌리면서 3억 원을 빌리면서 2억 원, 이미 2억 원 채무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돼 3억 원을 빌리면서 지금 갑에게 이렇게 저당권이 2억짜리 저당권이 있는데 여기다가 갑에게 4억짜리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렇게 돼 있네. 을이 갑으로부터 얼마를 빌리면서 3억 원을 빌려서. 그런데 여기에 이미 얼마짜리 저당권이 있어요. 저당권이 있는데 이 저당권 2억짜리 있잖아. 그리고 가격은 얼마예요? 예약 당시 가액이 4억이니까 요거 2억 빼면 2억 남지? 그러니까 2억짜리를 담보로 잡히는 사람 아니야. 그냥 초과요, 미달이요. 이거 이해했나? 그래서 이거 잘 이해하시고 적용이 안 되는 거지? 미달하니까. 이미 2억짜리 뺐더니 3억에서 2억짜리 뺐더니 2억 남았고 채권 얼마였고 3억. 나머지 돈은 2억.
그럼 초과하지 못하잖아요. 가등기 담보에. 2번 1억 원을 빌리면서 시가 2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하여 대물변제 예약을 하고 가등기 했잖아요. 1억 원 빌리면서 얼마짜리? 2억 원. 예약을 하고 가등기 했죠? 초과했나? 2번이 맞나? 2번이 맞아. 이렇게. 시험장 가게 되면 막 어려운 거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할 수 없이 쉬워. 다시 한번 소초가. 1억 원의 토지 매매대금 봐. 토지 매매대금 지급 담보는 매매대금 지급 담보는 소비대차가 아니지. 빌린 돈이요. 매매대금이야. 빌린 돈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것들 딱 볼 때 그냥 건성으로 보지 말고 소비대차에 생긴 차용금인지 매매대금인지 구별해야 볼 것도 없어. 여기는 매매대금이 아니 소비대차가 아니니까. 1억 원을 차용 나왔네. 소비대차 2천만 원 상당의 고려청자를 대표했대. 1,000만 원 빌리면서 고려청자 귀때기에다 등기하냐? 그러니까 가가 안 되잖아. 사실 소초가 귀때기에다 등기하냐고 여기다가. 그러니까 안 되지. 가가 안 되지. 1억 원을 차용하면서 3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 초가 아니잖아. 양도담보로 제공했는데 초가 아니니까 적용 안 되지 이런 게. 그러니까는 다시 소초가. 시험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거에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어. 그러면 가담법이 적용되려거든. 돈을 얼마를 빌리냐면 1억 원을 빌려 소비대차. 그리고 내가 돈을 갚지 못하면 2억짜리로 팔겠다. 예약을 해. 그래서 여기다가 그래? 1억을 빌려주면서 2억짜리 팔겠다 그랬더니 믿게 해봐라. 그러니까 채무자가 이전 등기 해주는 경우 있지. 또 가등기 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면 이전 등기 해줬다면 둘이 양도담보 계약을 했겠지. 양도. 읽어본다. 이전, 양도. 그리고 너무 어려울 것 없어. 이전해주는 게 양도라고 그러잖아. 우리 배웠지 않았어. 다시 한번 이전해준다. 의사표시로 이전해주는 걸 다 양도라고 그래. 의사표시로 이전해주는 걸. 그래서 의사표시로 이전해서 채무이행을 믿게 한다. 양도담보. 매도담보가 토지를 팔아둠으로써 토지를 팔아서 소유권 이전해둠으로써 채무이행을 담보한다. 이게 환매라는 게 있어. 환매. 매도담보가. 그 다음에 가등기 했다면 가등기 담보계약 했겠지. 그러면 담보계약이든 어쨌든 간에 담보계약을 하려거든 담보를 제피는 사람이 있을 거지. 담보 제피는 사람은 소유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니까 저담보가 똑같다 생각을 해. 자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제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양도담보권자는 나중에 누군가 경매할 거 아니야? 양도담보 이전 등기 해둔 토지에 대해서 누군가 경매 오면 배당에 참여해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양도담보권자는 자기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으니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자기 명의로 된 토지를 경매하려고 갔더니 집행관이 너 아마 부평에서 공부고 갔다? 빨리 가라고 그래. 아 이놈아 네 토지도 팔아라고 한 놈이 어딨냐 세상에. 그래서 양도담보권자는 제3자가 경매하면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있어도 지가 지 토지 좀 팔아주시오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경매는 해 못해? 못해. 경매는 안 돼. 그리고 소유권 취득하는 수밖에 없어. 청산 절차를 마쳐서. 여기까지 됐나? 그런데 양도담보권은 이미 자기 이름으로 채권자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밖에서 봤을 때는 이게 신탁행위거든. 밖에서 봤을 때는 양도담보권자 것이야. 근데 두 사람 사이에서는 이전 등기되어 있어도 적법한 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소유권 취득 못해. 양도담보권자가. 근데 밖에서는 소유권이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제3자가 봤을 때는 소유자인 것처럼 보여. 그 제3자가 사버리면 선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권리 취득해버려. 우리 시험은 항상 선의의 제3자는 권리 취득한다. 이걸 꼭 외워야 돼. 가담법이 나오면. 가담법에서 제3자는 선악불문이다. 선이어야 된다. 선이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선의의 제3자만 나오면 경기 일으키잖아. 경기. 좀 그래야 돼. 그래서 가담법에서는 제3자는 그냥 권리 취득에 선의이면 권리 취득을 해.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 되어 있어. 이전 등기 되어 있으므로
제3자가 봤을 때는 소유권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가 도래해서 청산 절차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을 해. 양도담보권자는. 됐나? 근데 청산 절차 안 마치고 제3자에게 팔아버리면 제3자는 선의이면 권리를 취득하고 양도담보권자는 제3자에게 팔아서 채무자의 손해를 주었잖아요.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을 물으면 끝이 나버려. 이 양도담보권자 나시면 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로 가등기 담보권을 배우는데, 그럼 가등기 담보권은 나중에 저당권자처럼 경매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니까. 근데 여기 양도담보권자는 경매해 못해? 가등기 담보권자는 그 차이가 있어. 가등기 담보권자는 스스로 경매 신청할 수 있다고. 스스로. 근데 양도담보권자는 스스로는 안 되고 제3자가 경매했을 거 아니야? 그럼 배당에 참여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 가등기 담보권자도 당연히 제3자가 경매 신청하면 배당에 참여해서 우선 변제 받아. 근데 스스로 경매 신청할 수도 있다. 가등기 담보권자는.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자는 경매의 경우에는 뭐와 똑같다고 그랬어? 이거 꼭 외워. 다시 한번 저당권. 아까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과 같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죽어 살아 다 죽는다고 이렇게.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꼭 경매해야 되겠어? 본등기해서 권리 취득하겠어? 그래서 가등기 했으니까 나중에 본등기라는 이전 등기를 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수단을 다 같이 귀속청산. 가등기 담보권자가 스스로 팔아서 주고받을 걸 청산하는 걸 처분청산이라고 그래. 그래서 귀속청산의 경우에는 자기가 권리 취득하면서 주고받을 돈을 청산이라고 하는 게 주고받을 돈을 계산해서 주는 거 아니야. 주고받을 돈을.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자가 경매에 의해서 우선 변제 받는 방법은 가담법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자가 어떻게 본등기를 해서 권리를 취득하냐. 즉 청산 절차가 중요하다 이 말이야. 가담법에서는. 이게 밑에 보면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 보면 2번에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 방법을 보면 밑줄 그어봐. 경매. 여기 봐. 가등기 담보권자는 어떻게 돈 받냐면 경매. 2번에 1번 경매 동그라미. 됐나? 그 다음에 2번은 무슨 등기? 요거 본등기. 3번은 지가 경매해. 제3자가 경매해. 여기 제3자가 경매하면 배당에 참여한다 그 말이야. 근데 제3자가 경매했을 때는 가등기 담보권자는 아까 설명했듯이 채권액이 일체 기재가 안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제3자가 경매하면 배당 요구해야 돼. 거기다 밑줄 그으셔. 제3자가 경매하면 가만히 있어야 돼. 채권 신고해야 돼요. 채권 신고하고 배당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왜? 그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모르니까 법원에서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야. 가등기 담보권자가 본등기를 해서 권리를 취득하려거든. 변제기 채무자가 돈 갚을 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않지?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자가 내가 지금부터 본등기에서 권리 취득하려고 하니 그렇게 알아라. 통지를 해주는 거예요. 실행 통지를 해. 그 밑에 보니까 3번에 통지의 상대방 나오죠. 그 통지의 상대방은 여기야. 잘 이해해. 통지의 상대방은 본등기를 함으로써 권리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야. 본등기를 함으로써.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어본다.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그거 꼭 외우셔야 돼. 그 세 사람에게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후순위가 있으면 후순위에게도 통지해줘야 돼. 이따가 밝힐 것이고. 그리고 실행 통지를 해서 밑으로 내려와봐. 청산기간과 기간의 경과가 나오나? 이게 뭐냐면 실행 통지를 해서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이라는 기간이 경과해야 돼. 이걸 청산기간이라고 그래. 청산기간에다 밑줄 그으셔봐. 왼쪽에. 청산기간에다가 왼쪽에 2개월 이렇게만 쓰셔. 몇 개월? 그래서 청산기간 경과해서 2개월 반드시 지나야 돼. 그리고 주고받을 돈을 지급해야 해서 본등기와 권리 취득을 해. 이 과정을 배울 거라 그 말이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실행 통지할 때
통지 내용이 5개가 있는데 그거 외워줘야 돼. 통지 내용이. 통지 내용이 몇 개? 거기 음영 처리된 거 한번 읽어본다. 통지 당시에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 쭉 나오지? 그것들을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이런 것들, 이런 절차를 통해서 권리를 취득할 텐데 다시 살펴보자. 문제가 생길 텐데, 자, 여기 봐. 지금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해주고 갑에게 가등기 해줘. 담보가등기. 그리고 저당권이 있겠어 없겠어? 있어. 그 다음에 임차인도 있을 수 있지. 근데 채무자가 가등기 권리자에게 돈을 갚지 않아. 그래서 이제 어느덧 세월이 변제기가 도래한 것이야. 됐나? 그럼 변제기 도래하면 경매하겠어? 본등기 하겠어? 아, 이제 우리는 경매하는 거 배우는, 경매는 시시하잖아. 경매 신청해서 돈 받으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가등기 담보권자가 어떻게 본등기에서 권리를 취득하느냐, 이걸 배운다 이것이야. 동의해? 그러려거든 변제기가 도래해서 본등기 하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조금 전에 통지하라고 그러지 않았어? 채무자 등에게 내가 본등기에서 권리 취득하려고 하니 그렇게 하라라. 무슨 짓을 해? 자, 쫙 통지를 해. 통지를. 근데 그 통지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채무자 등에게. 채무자 등이 몇 사람이야? 그래서 통지의 상대방이, 통지를 하는데 통지의 상대방이 하나는 채무자 등. 근데 그 채무자 등이란 누구냐면, 자, 본등기에서 권리를 상실할 수 있는 사람을 채무자 등이라고 그래. 여기까지. 그 채무자 등이 누구야? 또 가등기 하고 나서 소유권 취득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 그래서 한번 외워본다.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이런 사람들을 채무자 등이라고 하고, 만약에 이 세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실행 통지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청산기간 자체가 진행이 안 돼버려. 그래서 세 사람에게 통지를 해야 되고, 안 하면 청산기간 진행된다 안 된다. 거기다가 3번에 메모해봐. 여러분, 실행 통지의 상대방에 채무자 등의,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있나요? 그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써. 청산기간 진행 안 되면 하나만 쓰면 되지. 보이기는 잘 보여요? 이영민, 이영준, 잘 보이냐고. 좀 안 보이면 확대해 볼까? 눈이 좀 잘 보이나? 저 안 보여버리네. 자, 실행 통지를 하는데 잘 봐. 여기서 지금 여기가 채무자 등이 앞에 있어. 돈을 저당권 설정해 있는 사람이. 그런데 가등기 담보권자는 실행 통지의 상대방이, 여기 봐,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면 도중에 소유권 상실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후순위 권리자라고 그래. 이런 사람들 누구? 이런 사람들에게도 가등기 담보권자가 내가 채무자 등에게 통지했으니 그렇게 하라라고 후순위 권리자에게도 통지해줘야 돼. 그래서 통지의 상대방은 한 사람이요, 두 사람이야? 두 사람, 다 같이 채무자 등 후순위 이렇게 통지해줘야 돼. 그럼 뭐라고 통지해줘야? 뭐라고? 내가 본등기에서 권리 취득하려고 하니 그렇게 하라라고 해서 여러분들 통지 내용 그거 제일 중요하니까 그거 외워. 그래서 통지 내용은 여기 봐. 이제 여기부터. 지금 채무자 등이 을인데 을이 갑으로부터 얼마를 빌렸냐면 아까 얼마를 빌렸어? 1억을 빌리면서 나중에 토지에 대해서 예약을 할 때 예약 당시에 가액이 얼마였다고? 2억. 그리고 이렇게 가등기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가등기 권리자가 잘 봐. 본등기를 했다고 한다면 채무자가 이 토지를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토지로 대신 팔겠다 예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은 결국은 가등기 담보권자가 땅을 본등기에 산다 하셔야 돼. 자, 여러분, 가등기 담보권자가 무슨 짓을 해? 땅을 산다. 그럼 끝났어. 이렇게 사. 그럼 땅을 살려거든 땅값도 정해야지. 그래서 거기다가
통지 당시의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이 거기 제일 중요한 거야. 2번. 여러분 몇 번이냐면 4번에 1번 봤더니 통지 당시의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 나오나? 야, 이게 땅값이야, 땅값. 그러면 여기 통지해 줄 때 내가 여기 막 통지해 줄 때 땅값을 뭐 3억으로 잡았다, 4억으로 잡았다. 이건 주관적이야, 이게. 근데 객관적인 가액이 통지 예약 당시의 가액도 2억이고 통지 당시의 가액도 그대로 2억이라고 보자. 객관적인 가액이 변하지 않았어. 그런데 가등기 담보권자가 통지 당시에 이 땅값을 내가 2억 2천으로 잡았다라고 통지해주면 후려친 거요. 후하게 해준 거예요. 그러지 2억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땅값을 2억 2천으로 잡았다 그러면 채무자가 유리해, 불리해? 희진이 정신 안 차려? 윤주 거기 있다고 내 안 보이는 게 아니요. 여기 땅값이 2억인 지금 어차피 잘 봐. 가등기 담보권자가 본인께서 지금 땅을 사는 거예요. 어차피 사야 돼. 돈을 못 갚았으니. 그럼 땅값을 후하게 쳐주는 게 좋아? 후려치는 게 좋아? 그래서 땅값이 얼마였어요? 객관적 가격이. 그런데 2억 2천으로 잡아줬잖아. 그럼 후하게 잡았지. 자기가 받을 돈이 1억이라고 해봐. 여기 1억을 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선순위 저당권이 있을 거 아니야? 선순위 저당권자 채권이 2천이 있다고 봐. 그러면 2천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되겠어? 채무자에게 주고 도망가게 해야 되겠어? 이렇게 채무자에게 주면 도망간다고. 그냥 자기가 받아서 이렇게 줘야 돼. 그래야 자기가 경매당하지 않지. 이해 갔나? 그래서 1억만 빼야 되겠어? 선순위 것도 빼야 되겠어? 선순위 2천 뺐더니 2억 2천에서 1억 2천 뺐더니 1억이잖아 지금. 이런 걸 잔금이라고 하고 실제로는 잔금인데 가담법에서는 청산금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청산금의 평가액이 땅값을 2억으로 잡았다면 만약 2억으로 잡았다면 청산금이 8천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줄 청산금을 8천으로 잡았다 또는 1억으로 잡았다 이라고 통지해 줄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해 주었다는 얘기는 땅값도 자기가 정했다는 거거든. 그러면 청산금의 평가액이 나오면 땅값을 얼마로 잡았는지 팔아먹은 매도인이 알아 몰라? 알지. 왜 모르기는. 이렇게 시방 얼마짜리 팔아먹냐 시방. 너무나 어렵게 생각 말고 간단한 건데 2억짜리 팔아먹고 있어 지금 채무자가. 돈 꾸어 쓰고 2억 넘긴다니까 지금. 팔아먹어. 그냥 제가 받고 파는 게 좋아? 싸게 파는 게 좋아? 그러면 1억 준다고 했으면 제가 훨씬 더 쳐줬잖아. 그래서 문제가 객관적인 가격이 2억임에도 2억 2천으로 잡아서 평가해 주었다. 그랬더니 이제 갑이 그날 저녁에 상전 오고 그런 얘기를 해. 여보, 내가 그 땅값을 후하게 해서 2억 2천으로 쳐주었네. 그랬더니 당신 미쳤어? 어? 그 2천 갖고 있으면 명품 가방이 3개인데. 나는 지금까지 명품 가방 한 번도 해보지도 못했는데 그년이 무시 좋아서 그렇게 후려쳤냐고 말이야. 더 후하게 줬냐고. 지금 당신 그 사람 관계가 보통 관계 아니지. 휴대폰 좀 보자고 막. 그럴 수 있어 없어? 에이, 제대로 받을게 제대로. 그래서 2억 2천으로 통지해 준 것을 2억으로 깎으면 이제 또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평가액에 번복할 수 없다 결론이. 채권자는 이 제기에 못해. 거기서 4번 봐 4번. 그 통지 내용의 4번. 청산금의 평가액에 대해서 채권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번복하지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봐. 이 상황만 이해해. 그러면 지금 이 평가액을 2억 2천으로 잡아서 1억 주겠다고 한 경우도 있겠고 그 다음에 땅값이 객관적인 가격이 2억인데도 불구하고 경우의 수가 2억 2천으로 잡는 경우도 있고 2억으로 잡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1억 8천으로 잡아서 평가해 주는 경우 있겠지. 그래서 1억 8천으로 잡았다면 얼마 주는 거야? 6천 아니야 이게. 그래서 잘 들어.
이 가등기 담보권자가 채무자 등에게 통지할 때 통지 내용이 내가 너에게 줄 돈이 6천이다라고 통지할 수도 있지. 1억이다 8천이다 경우에 따라서. 그럼 만약에 6천이다고 내가 너에게 줄 돈이 6천이다라고 통지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 팔아먹는 사람은 6천 받아야 돼? 제가 받아야 돼? 6천? 혹시 교회 다니는가 보네. 앞에는 또 마음이 저렇게 이쁘기가. 아, 왜 6천 받냐? 제대로 받아야지. 뭐 약점 잡힌 거 있어? 아니, 땅값을 2억인데도 후려쳐서 2억 이렇게 주었다면 1억 8천으로 후려쳤다는 거 아니냐 지금. 응? 땅값을 1억 8천으로 후려쳤다면 그걸 땅값으로 쳐야 되겠어. 제대로 받아야 되겠어. 그래서 채무자 등은, 여기 잘 봐.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이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채무자 등은 제대로 된 돈 줄 때까지 본등기 못 해주겠다 하면 돼. 본등기 못 해주겠다. 근데 문제는 가등기 담보권자가 채무자 등에 통지했잖아요. 그럼 그 통지 내용을 후순위에게도 내가 채무자 등에게 이런 사정을 통지했으니 그렇게 하라라고 통지해줘야 돼. 그래서 후순위에게 통지했다 이 말이야. 후순위에게도. 자,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 다 설명했으니까 각 땅값을 갖고 둘러싸고 분쟁이 생겨. 그 다음에 목적 부동산을 2개 이상 담보로 잡은 경우도 있거든. 그러면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의해서 소멸시키려고 하는 채권과 그 비용을 또 통지해 줘야 돼. 그러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면 돼. 자, 2번 읽어본다. 목적 부동산이 2 이상인 경우. 그 정도만 알면 돼. 아, 2개를 담보로 잡아놓은 경우도 있구나, 이 정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러분들 5번 봐. 청산금이 없으면, 내가 너에게 줄 돈이 없다 그러면 청산금이 없으면 사라져버렸어. 뭐야? 세미야. 아, 나오네. 아, 이게 참 당황스러워. 청산금이 없으면, 자, 청산금이 없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이거 제일 많이 나오거든. 그거 밑줄 그으세요. 청산금이 없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 그 뜻도 통지해줘야 돼. 그 뜻도 통지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 돼. 청산금이 없으면 그 뜻도 통지해줘라. 그것이 여러분들 5번이다. 그럼 여기 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제 통지를 해줬는데, 청산금의 평가액에 대해서 채권자, 가등기 담보권자는 번복 못한다고 그랬지? 채무자 등은 이 제기할 수 있어. 채무자 등은 더두시오 할 수 있다고. 근데 후순위 있잖아요. 후순위는 좀 평가액을 좀 높여달라 할 수 없어. 후순위는 없어. 자, 그럼 후순위는 불만이 생길 수 있겠지. 이제 상황을 보자. 그래서 실행 통지해서 이런 통지를 해.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해야 되겠지. 그래서 몇 개월이 지나야 돼? 2개월이 지나고 이걸 청산기간이라고 그래. 그럼 이 2개월 동안에는 아무런 짓을 해야 다 효력이 없어. 채무자 등도 이 청산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어도 효력이 없고, 즉 요 2개월 동안은 그냥 무슨 짓 하면 돼, 안 돼? 본등기에서도 다 무효가 돼버려, 가담법에서. 다만, 자, 청산금의 평가액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는 이의 제기 못한다고 하지 않았어? 제대로 평가했다면 8천 받을 수 있었는데 6천 주겠다고 평가했다면 후순위가 8천 받을 수 있을 상황이었는데 6천 주겠다고 했다면 2천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후순위는 달래줘야 돼. 그래서 후순위는 청산기간 내에 한해서, 여기 청산기간 내에 한해서 여기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금의 평가액에 이의 제기 못한다고 그랬나요? 그럼 불만이 있으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자기 채권의 변제기, 이 사람들은 자기 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청산기간 내에 한해서 경매를 실행하게 만들어버렸어. 거기에 여러분들이 몇 번이냐면 6번 봐. 6번. 자, 후순위 권리자의 경매 청구 나오죠. 자,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내에 한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해해 줘야 돼. 자, 실행 통지의 상대방 후순위 권리자에게도 후순위 권리자 가등기 담보권 이 사람에게도 후순위야. 내가 채무자에게 6천 주겠다고 통지했으니 그리 알아라고 통지해 줘야 돼. 그럼 후순위는 아 그래? 8천 주겠다고 통지했다면 채무자에게 자기들도 8천 받을 수 있었는데 6천 주겠다고 했다면 그거 받은 다음에 2천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 질러대야 돼. 사나이 가슴에 불을 댕긴다. 동해 백주. 백주 한 잔 먹고 여기다 경매 질러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가 여기서 나와. 자, 여기 잘 봐. 후순위 저당권자가 여기서 경매해버리면 지금 청산 절차를 밟아가고 있잖아요. 경매해버려. 그러면 여기서 경매해버리면 가등기 담보권자 선순위의 본등기를 통한 권리 취득이 우선하겠어. 후순위 권리자의 경매가 우선하겠어. 그렇지. 아까 뭐라고 했냐면 가등기 담보권은 경매에 의해서는 저당권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부동산은 자기가 여기 청산금 주기 전 있잖아요. 청산금 주기 전까지 누구든 경매해버리면 법원은 이걸 인정해줘야 돼.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자가 본등기에 해서 권리 취득하려거든 땅값을 목적 부동산의 땅값을 후려쳐야 돼. 제대로 평가해줘야 돼. 제대로 평가해주지 않으면 곳곳에서 경매를 질러대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야. 문제. 자, 후순위 권리자는 자기 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청산기간 내에 한해서 경매를 실행할 수 있다. 그러면 후순위의 경매와 선순위의 권리 취득이 경합하면 싸우면 선순위의 권리 취득이 우선한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건 틀렸어 이런 게. 왜? 경매에서는 뭐와 같다? 저당권. 지금 이렇게 경매 오면 이거 저당권이 된다니까 지금 눈으로 야시시하게 보지 말고 공법 선생 말처럼. 이해했나? 그래서 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경매를 하지 않았을 때 잘 봐. 그러면 이제 청산기간이 경과해서 청산금을 줘야 돼. 그런데 이 청산금을 주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매매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주었다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는 가담법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 과실수취권 나오죠. 이게 우리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인도 전에는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한다.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수취한다. 그러나 매매대금을 다 지급한 후에는 인도 전이라도 누가 과실을 수취해? 매수인.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 봐. 그게 여러분들 거기에 7번 봐. 7번. 청산금이 없는 경우 과실수취권의 귀속자 나오죠. 그래서 가담법에서 핵심이 이건 매매니까 매매. 그래서 과실수취권을 물어본다. 과실수취권. 그럼 이건 매매니까 매매에서 여러분들 그 오른쪽에 메모해보셔. 7번 오른쪽에다가 매매에서 이거 이해하면 돼. 매매에서 과실수취권. 이걸 이해해 놓으면 똑같아. 자, 매매에서 과실수취권 우리 배웠어. 그러면 여러분들 목적물 인도 전에는 누가 과실을 수취한다고? 인도 전에는 매도인. 인도 후에는 매수인 수취해. 그런데 인도 전이라도 단 인도 전이라도 대금을 모두 지급했지. 대금 모두 지급을 했다면 인도 전이라도 누가 수취해야 돼? 매수인. 그 이론이 여기에 정확히 적용된다. 지금 매수인이 지금 점유하고 있어. 지금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어. 이 땅은. 지금 밑에 있는 채무자가 보여야 돼요. 채무자가 지금 점유하고 있다고 이렇게 밑에서. 그러면 잔금 주기 전에는 여기까지는 채무자 있잖아요. 이 사람이 매도인이야.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해. 근데 잔금을 다 주었지. 그럼 본등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수취해야지. 그거 주의하시면 돼. 그래서 과실수취권 나오니까. 여기까지 됐나? 자,
청산금을 지급했다. 이것이 잔금을 지급했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잔금을 지급해버렸다면 과실을 누가 수지해? 매수인. 우리는 채권자가 매수인이 되니까. 채권자가 매수인이야 지금.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 매매를 지금 체결했다 생각하시고 채무자가 매수인, 채무자가 매도인, 채권자가 매수인 가고 있어. 자, 여기까지 됐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채무자 등은 잔금 받기 전까지는 등기 말소로 청구할 수 있어. 채무자 등은 청산 절차를 밟아가고 있더라도 잔금 받기 전에는 얼마든지 그때까지 채무와 지연이자를 배상하고 등기 말소로 청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못하는 경우가 11번이야. 11번 여러분 책에. 청산금 지급 전 채무자 등의 등기 말소 청구권에 제한 나오지. 요게 시험에 나오니까 주의하셔. 자, 절 봐. 청산금 지급 전까지 채무자 등은 얼마든지 등기 말소로 청구할 수 있어. 가등기 없애버릴 수 있지. 돈 받기 전에는. 맞아? 여기 헷갈리면 거기 봐. 객관적인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자, 그런데 등기 말소 못하는 경우가 돈 받을 날 변제기가 도래한 때로부터 몇 년이 지나면 10년이 지나거나 가등기 담보권자가 나중에 본등기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 팔아버릴 수도 있지. 선의의 제3자가 나타나면 아까 위에서 양도담보권자도 선의의 제3자가 나타나면 권리 취득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이론이 적용되어서 이제는 등기 말소 청구를 못하게 돼버려. 그래서 그거 외워야 돼. 한번 읽어본다. 변제기 경과 후 몇 년이 지나거나 또 누가 나타나면 그래서 청산금 지급해버리면 그리고 청산금 지급해버리면 여기 봐. 청산금 지급해버리면 여기서는 등기 말소 못해. 지급 전에 해야지. 근데 지급 전이라도 무제한이다 제한이 있다. 선의의 제3자가 나타나면 등기 말소 청구하지 못한다. 이것이 가담법의 핵심이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둘러싸고 과실수취권을 또 한번 살펴보면 어디?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 통지 이것은 하나요. 요즘에는 가담법이 한 문제 나오는데 전체를 한 문제로 물어봐. 근데 과거에는 테마로 조금씩 물어보는 시절이 있었다고 내가 그것만 참고로 골라왔어요. 실행 통지 틀린 거.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라 소유권 취득하려면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해야 된다. 채무자 등은 이 제기할 수 있어. 채무자 등은. 채권자는 없고 후순위도 없고 채무자 등은 좀 더 조시할 수 있어. 주의하셔. 통지의 상대방에는 채무자 이외의 물상보증인은 포함되지만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포함? 틀렸지 뭐 이거. 세 사람. 자,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면 가만히 있어야 돼. 그 뜻도 통지해야 돼요. 그 다음에 통지 시기는 변제기 이후이고 통지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그 다음에 채권자는 채무자 등에 대한 적법한 통지가 도달한 이후 지체 없이 후순위 권리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아까 위에서 배웠지. 그럼 후순위는 통지 내용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수 없어. 이의 제기 못하고 질러대라고 그랬지. 그 내용을 쭉 읽어보셔. 그러니까 이거 시간이 흘러가는 순서대로 쭉 정리해놨으니까 읽어보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냥 건속으로 읽으면 안 돼. 왼쪽에 도표가 있고 그것이 시간의 흐름대로 그려놨으니까 그걸 읽으면서 같이 공부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산기간 경과 후에 과실수취권을 한번 살펴보면 아까 청산기간 경과했는데 줄 돈이 없대. 과실수취권 누가 수취한다고 그랬어요? 줄 돈이 없으면 땅 사는 사람이지 채권자지. 줄 돈이 다 주었다는 셈이니까. 그래서 그때는 채권자가 누군지 매수인이 누군지 잘 알아야 돼. 채권자가 매도인이야 매수인이야. 그래 채무자가 팔아먹어. 그냥 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산금 있으면 청산금 지급 전에는 누가? 매도인.
인도 전에는. 그러나 지급했다면 매수인. 그래서 그거 주의하시면 돼. 그리고 청산금을 지급해버렸다면 이제 돈을 다 주었지? 그때는 누가 수취해? 매수인이 채권자가 취득한다. 여러분들이 매수인인지 채권자인지 그게 헷갈려요. 조금.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매수인이라고 나오지 않아. 내가 여러분들에게 대체시켜서 지금 그 실제 상황을 얘기할 뿐이지. 그래서 채권자가 과세를 수취한다. 그 다음에 청산금을 지급해버렸어. 자, 그러면 청산금 지급 전에는 과세를 누가 수취해? 배은아, 누가 수취해? 맞았는가 본가? 짠! 채무자가 수취하네. 지금 이렇게 가만히 하고 있어도 정신은 들어온 거지? 어디? 본등기. 자, 이거 봐.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 할 때 여기서 물어볼 거 아니야. 청산금 지급을 했다. 짠! 과세 수취권 누가? 누구라고 그랬어? 한인수. 채권자네? 한인수 그거 잊어먹지 말고 기억해. 그거. 이거 했는데 5일 후에는 잊어먹었네요. 그러면 사람이냐 그게? 매매를 좀 생각해. 여러분들은 가담법은 매매를 좀 생각해야 돼. 매매한다 하시면 돼. 그 다음에 채무자 등의 등기말소 청구권. 변제기 도래해서 변제했는데 청산금 지급 전까지는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청산금 지급해버리면 못한다고 그러지 않았어. 맞아? 그런데 청산금 지급 전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청산금 지급 전에는 등기말소를 할 수 있는데 다만 몇 년이 경과하거나 청산금 지급 전에는 할 수 있는데 선의의 제3자가 나타나면 그 짓도 못한다. 그 사람이 완전히 권리 취득해버리고 그리고 가등기 채권자에게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밖에 없어.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청산금 지급해버리면 여기 지급하면 등기말소 청구하지 못한다. 이제 문제 풀어보고 정리하자. 가등기 담보의 특유한 소멸 원인인 채무자의 가등기 말소 청구. 과거에 나왔던 문제를 일부러 만들어 온 것이야. 청산금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맞아? 청산금 지급 전까지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 청산금이 없는 경우 없대. 없어. 청산금이 없어도 등기 말소 할 수. 자, 청산금이 없다. 본등기 하기 전까지 요게 주의해. 본등기 하기 전까지는 채무 이행을 하고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아주 주의하시라고. 청산금이 없어도 채권자는 목적 부동산에 청산기간이 경과하면 청산금이 없는 경우 청산기간 경과하면 곧 소유권 취득을 해. 본등기야 취득을 해. 그러니까 본등기 전에는 얼마든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자 3번 채무자가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말소 청구권을 행사할 때 이 말은 뭘 물어보냐면 등기 말소와 변제는 동시행이 아니다. 이게 중요해야 돼. 등기 말소와 변제 동시행이. 그러니까 여러분 동시행 항변권 나오면 변제 그리고 영수증만 동시행이고 나머지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지문이. 자, 변제기가 경과한 때로부터 몇 년을 경과하거나 그냥 제3자야 선의의 제3자야 등기말소 청구하지 못한다. 채무자가 변제해야 될 채무액은 반환시까지 이자와 반환시까지 이자 그리고 손해액이 뭐냐면 지연이자야. 맞네. 그 다음에 작년도 문제. 가담법이 적용된다. 옳은 거. 채무자 아닌 제3자는 설정자가 될 수. 소설 쓴다. 아까 저당권과 똑같다고 그랬지. 틀렸다. 2번. 귀속 청산에서 소유권 취득하는 거야. 변제기 후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아까 번복 걸 수는 없다고 그랬지.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가등기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맞아 틀려. 공사대금 채권은 소비대차가 아니잖아. 가등기 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 담보권을 함께 양도할 수는
그 양도할 수 없다고 한데 대하여 없다 했다가는 사람도 아니요. 우리 민법에서 처음부터 우리가 배우는 재산권은 에어봐요. 상처 대포 할 수 있다고 다 전제했는데 이걸 여기는 또 없는가? 우리 재산권 배우잖아요. 다시 말해 함께 있다. 가등기 담보권자는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 청구할 수 저당권과 같다고 그랬지. 그래서 없다. 그래서 몇 번이 정답이다. 그 쉬웠잖아. 양도 담보권자도 가등기 담보권자도 처분 넣을 수 있다 그거니까. 자, 5분간 쉬었다가 실명법 배우죠.